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북방력 강화에 열을 올리며 핵잠수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핵잠수함이 주목을 받은 계기는 미국이 프랑스와의 협력을 뒤로하고 영국, 호주와 동맹을 맺은 오커스의 출범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반발했지만 호주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임에도 핵잠수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2030년까지 핵 추진 잠수함 2척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현재 신냉전 시대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수함 상황도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해군에 세계 최장의 핵잠수함 벨고로드를 인계했습니다. 벨고로드호의 길이는 184m로 171m인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탄도 유도 미사일 잠수함보다도 깁니다. 심지어 벨고로드호는 기존의 핵잠수함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고로드호는 포세이돈급 핵 어뢰를 탑재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어뢰는 해저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 해안 방어선을 뚫고 도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 잠수함 전문가 H.I. 사트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 핵 메가 어뢰는 세계사에서 유일무이한 완전히 다른 무기라며 러시아와 서방의 해군 계획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대응 무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한 메가톤급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방사능 파동을 일으켜 해안 지역에 수십 년간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도 현재 공격형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이 핵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한 무제한 자망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핵잠수함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의 기술력으로 영구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재래식 잠수함인 디젤 잠수함도 자망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작전 계획부터 작전 수행 및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자망을 하지 못해 전술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를 보충하러 쏘면 위로 살짝 올라올 때 만약 적의 눈에 포착된다면 잠수함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몇십 년에 한 번 원자로의 연료봉을 교체할 때 외에는 지속적인 자망이 가능합니다. 물론 핵잠수함도 신선한 공기를 받기 위해 2달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핵잠수함의 경우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적에 발견될 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원자력의 버금가는 소형 원자로가 발생시키는 에너지로 바닷물을 분해해 산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술만 있다면 해수 담수화 장치를 장착해 사람들이 마실 물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은 아무 소리 없이 적진에 다가가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제작부터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들이 요구되고 보통 핵무기의 기술들이 탑재되어 정치적인 문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막혀 적극적인 개발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제공할 것을 밝히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도 제공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북한과 중국, 일본 모두를 견제해야 하기에 핵잠수함의 최대 장점인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무제한 자망의 꿈을 이뤄주고 친환경 시대에도 알맞은 기술인 수소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잠수함의 유일한 단점인 비용 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핵잠수함이 제조되는 비용은 디젤 잠수함의 제조 비용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술 하나 제외할 수 없어 핵잠수함을 도입해 실전 배치까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새롭게 제시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모두 해결하면서도 무제한 자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원래 수소는 재래식 잠수함에서 추진 동력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고효율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소 추진 동력을 발전시켜 재래식 잠수함의 AIP를 넘어서 수소를 주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핵잠수함에서처럼 해수를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자망 기간이 길어야 2에서 3주인 디젤 잠수함에서 핵잠수함과 비슷한 자망 능력을 가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잠수함 내부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해 자망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전에 배치되는 잠수함들은 자망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고효율 연료 전지를 탑재하고 연료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는 수소 저장 합금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수소도 별도의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는 데다 충전 시간도 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고비율의 수소를 포함한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은 예민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고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해 이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충전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잠수함의 자망 능력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ADD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군사 경쟁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소 에너지는 단순히 잠수함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초 수소 에너지는 화석연료 시대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이전부터 수소자동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상당한 시간과 돈이 소요되어 일단 세계는 전기차를 택했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친환경 시대는 수소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차와 같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이동 수단에는 아직 수소자동차로 나아갈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만 잠수함, 트럭, 화물차와 같은 대형 이동 수단에는 수소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보다 한 발 앞서 수소차 연구를 시작한 현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자동차의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물류, 제조 등 독일 7개 회사에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27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소 트럭 수출은 스위스 23개 회사에 47대를 전달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유럽 수출입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친환경 상용차 구입 업체 및 충전소 등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업체별로 대상 차량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4월 수소 상용차 전문 판매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독일을 설립하고 독일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는데요. 그 결과 최종 7개 회사가 현대차를 파트너로 선정하고 보조금 입찰에 참여했으며 특히 7개 회사가 모두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의 우수성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여겨지는 독일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공급을 계기로 독일 수소 상용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소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각국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체 에너지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에서 3% 수준에서 2050년까지 14%로 확대하기 위해 청정 수소 생산에만 1,8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역시 2030년까지 수소차 보급 120만 대, 수소 충전소 4,300개를 구축하는 수소 경제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자 언론들은 2050년 세계 수소 경제 시장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수소 시장 확대 예고에 발맞춰 한국은 전통적 강세 산업인 조선업에 수소 에너지를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LNG 선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조선업계에서는 빠르면 2030년 이전에 수소 선박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2023년 소형 수소 추진선을 상용화하고 2027년에는 대형 수소 운반선 실증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핵잠수함을 도입하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에 걸맞은 위치에 도달하려 주변국들이 상상하지 못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이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최근 한국은 KF-21의 2차 비행까지 성공시키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향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중국이 심각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KF-21이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이기에 중국의 젠20에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면서도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국제시장에서 KF-21 보라매가 중국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FC-31과 직접적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KF-21 개발 순항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모델로 평가되자 중국은 더욱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KF-21의 초도 비행 성공 사흘 뒤인 중국 SNS에서는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사진과 동영상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본 외신들은 놀라기는커녕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를 따라했다는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 5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반발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공군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5세대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KF-21도 완벽하지 못한 스텔스 기능으로 인해 4.5세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이 아무리 외신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중국이 자랑하는 젠20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KF-21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계속해서 KF-21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신들은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 공군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군을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는 단 50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전투기 중의 3%에 불과한데요. 결국 5세대 전투기는 얼마 없어 전술을 주도하는 전투기는 거의 4세대 이하인 셈입니다. 그런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공군력을 키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미국의 최고 스텔스기 F-35의 40대에 더해 추가로 20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F-35B의 추가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 KF-21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블록1 40대, 블록2 80대를 생산함으로써 노후화된 전투기마저 교체되게 됩니다. 또한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KF-16과 F-15K는 성능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는 원래 KF-21의 블록 3부터 5세대의 핵심 기술인 스텔스 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카이 안현호 사장은 블록 2부터 5세대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주변국들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는데요. 만약 블록 2가 5세대 전투기로 성공한다면 한국 공군은 4세대 60대, 4.5세대 230대, 5세대 160대에 육박하는 전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랑하던 젠20을 앞세운 전력 우위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젠20은 현재까지도 도저히 뛰어난 성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상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젠20의 성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전술로 4.5세대의 전투기와 겨뤘을 때 이길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불안한 상황이기에 하루빨리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려 대만에 무력 시위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은 아직 미국에 대적할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도 말로는 엄청난 반발을 하면서도 위기감만 조성했지 무력 시위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KF-21의 성장을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국산 전투기이므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생산 기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산과 인도 측면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KF-21을 제조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시설은 가히 세계 최고로 손꼽힙니다. 속도도 빠른데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파스의 몫인데요. 파스는 전방, 중앙,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주는 자동 정렬 시스템으로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개발되어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처음 공개한 CJ 1호기 조립부터 투입되었습니다. 381개의 부품과 9,500여 개의 하드웨어가 체결되는 KF-21 동체는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가공과 조립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파스는 지금까지 겪어온 조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초정밀 조립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3개의 커다란 구조물을 휘어짐 없이 맞추기 위해 3차원 공간에 가상의 좌표를 설정하고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내장된 컴퓨터가 확인하며 작업 오차율은 0.025mm 이하의 완벽한 조립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파스는 비단 구조물의 결합 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파스에 싣는 단계부터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구조물은 크레인으로 옮기게 되는데 파스에 실리는 구조물은 AGV라는 무인 운반 차량이 운반합니다. 이에 동체 구조물은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로 파스에 올릴 수 있으며 구조물 이동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 물류 구현을 통한 공수절감과 품질 확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국은 기체의 성능만을 개발하는데 한국은 기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다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이와 KF-21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받듯 폴란드가 얼마 전 상상 이상의 무기 도입을 확정지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이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FA-50 경공격기를 48대 세계 편대를 구매한 폴란드가 KF-21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카이도 더 이상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며 블록2부터는 폴란드와 같은 한국산 무기에 우호적인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현재 FA-50을 운용하는 나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KF-21에 잠재된 고객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실전 배치가 된다면 개발도상국들과 미국산 주력 전투기와 호환할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KF-21이 전투기 성능을 아울러 중국 무기와 비교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F-35에 대응한다며 2017년부터 젠2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배치한 젠10C는 미국의 F-16, 러시아의 수호이-27, 프랑스의 미라주 2000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기 시장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전투기만을 996억 달러를 팔았는데 중국은 한참 처진 7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에서 중국 전투기는 비인기 종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필리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여러 협력을 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중국 전투기를 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의 전투기 체계에 속하는 한국의 경복격기 FA-50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어느 국가도 중국 전투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중 정책을 펼치는 아시아 국가들조차 중국 무기 수입은 꺼리는 이유는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구입은 단지 양국 간의 협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구입이 의미하는 것은 양국 간의 군사동맹 및 전략적 관계 강화를 의미합니다. 공급국과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신속한 부품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전투기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이 수월해야 합니다. 즉,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돈을 지급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협력을 넘어
동맹국으로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싶어하는 중국의 전투기를 주변국들이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경제력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만이 낡은 중국산 전투기를 사는데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기 수출국으로서는 매력이 없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최근 5년간 무기 수출이 176% 성장하며 단숨에 세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심지어 카이가 4.5세대를 넘어 블록2는 5세대, 블록3는 6세대 전투기라는 목표를 밝히며 주변국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방산 시장이 더 높이 날아올라 세계 안보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